네, 오늘로 총선이 치러진 지 꼭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민주당은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국난 극복 등 개혁에 몰두하고 있지만 통합당은 총선 한 달을 지난 지금도 구심점을 잃고 지도부 구성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관련 이슈 포함한 정치권 소식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주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21대 총선 치러지고 이제 꼭 한 달이 됐습니다. 네. 앞서 제가 잠시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민주당은 압승을 기반으로 해서 빨리 코로나 위기 극복에 대해서 좀 뭔가 움직임을 하려고 하는 태세이고 통합당은 아직도 지도체제 구성을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총선 한 달 후 이 한 달 동안을 좀 어떻게 좀 평가하고 싶으세요? 한 달 동안 역시 코로나19라는 사태가 대단히 위중했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게다가 최근에 또 이태원발 감염, 2차 감염 이런 것들이 걱정스러워요. 그런 와중에 긴급 재난 지원 이런 것들 어쨌든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당정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예. 무난하게 하고 있어요. 역시 문제는 통합당인 것 같아요.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뭐 큰 차이로 졌으니까 뭐 괴멸적 참패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진정당이 최근의 모습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제가 뭐 비판적인 용어는 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예. 워낙 뭐 말씀 많이 들어서 어떻게 저렇게 대표한 정당이 한가로울 수 있을까? 물론 그동안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제 선출했고 나름대로 뭐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내 여러 가지 뭐 갈등 같은 것들도 표출도 됐고 갈등 표출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 생각보다 한 달이면 글쎄요 짧다면 짧고 또 뭐 제법 시간이 흘렀다면 흘렀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뭐 시동을 걸겠죠. 이제 21대 국회 개원하고 그러면 저 보수도 이제 서서히 단초를 열고 이렇게 할 겁니다. 개혁과 쇄신도 할 텐데 적어도 한 달 평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네. 제가 보기엔 적어도 한 달 동안 최소한도 반성, 사과, 쇄신, 혁신의 어떤 그런 단어들은 좀 나왔어야 되는 건데 뭐 단어가 전혀 안 나온 건 아닙니다만 조금 완전히 진영치고는 너무 한가로웠다. 그래서 일단 뭐 다시 기대를 걸어봐야 되겠죠. 예. 신임 원내대표가 또 부친상 당하고 뭐 복귀했으니까. 저 이제 막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니까 저는 뭐 이렇게 이제 혹한 평가는 하기 싫은데 아무튼 대단히 좀 실망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 통합당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례적이다, 한가했다, 네. 뭐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글쎄요, 지금 이제 뭐 전례 없는 그 압승을 거둔 이제 민주당이 이제 개혁을 준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준비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야당보다는 여당에게 주문하고 싶은 게 더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당이라는 건 이제 집권당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180석, 이제 177석으로 이제 줄어들었지만은 그래도 슈퍼 여당으로서 국정을 끌고 가려고 한다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거와는 굉장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일 첫 번째는 이제는 집권당이 청와대에서 좀 독립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당청 관계가요. 너무 지나치게 수직적으로 됐었던 게 지난 20대 국회의 핵심이었었는데 개혁을 준비하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도 내고 실제로 이제 앞으로 어쨌든 간에 모든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집권당의 면모를 가져가겠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변화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김태년 신 원내대표는 이제 정책통이고 그리고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그 이제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만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더욱더 21대 국회에서는 조금 이제 집권당이 좀 자기 목소리를 좀 냈으면 좋겠다라는 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예. 두 번째는 역시 국정 안정에 대해서는 이제 협치를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 특히 여당이 많은 것을 양보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 야당은요. 야당에 기대를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저는 뭐 항상 얘기하지만 먼저 주호영 원내대표를 통해서 또는 비대위가 만들어지면서 나름대로 야당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겠으나 현재 같은 미래통합당의 그러한 그 방식으로는 저는 위기를 극복하기가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에 시간을 갖고 성찰하고 그 나름대로 이제 변화가 돼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혁신될 수 있다는 건 벌써 했겠죠. 그러면서 봤을 때 이거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은 제가 볼 때는 야당보다는 여당이 좀 더 통 큰 리더십을 좀 보여주고 중요한 것은
겸손된 권력을 가지고 가야 된다.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한다고 한다면 21대 국회도 20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뭐 항상 상생보다는 상적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뭐 화면에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와 함께 했던 어제 그 모습이 나옵니다. 첫 공식 회동이었는데 어제 저 자리에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열자 이런 걸 합의를 끌어냈죠. 그러니까 첫 상견례 자리였던 만큼 분위기는 뭐 그닥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첫 상견례라는 게 사실 늘 분위기는 나쁘지 않잖아요. 지난 20대 국회 때 이인영 원내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렇죠. 처음 만났을 때 뭐 밥 잘 사주는 네. 예쁜 누나 되겠다 네, 뭐 이런 그렇죠. 얘기하면서 굉장히 분위기는 좋았고 저희가 한껏 기대를 했는데 전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 둘의 조합은 좀 어떻게 좀 앞으로 아니, 예상하세요? 조합 자체는 나쁘지 않죠. 이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개인의 정치적인 스타일이라든지 또 여야 원내대표가 자라온 정치적 배경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당내 입지라든지 당내 특히 이제 주류에 속해 있느냐 비주류에 속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외적인 상대 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줍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예요. 어느 여야 관계나 이인영 원내대표나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개인적으로 조합이 안 맞을 이유가 없죠. 저 두 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특히 이제 이번 김태년 원내대표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는 기대가 유난히 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워낙 지금 여야의 의석차가 많이 나고 있고 예. 여당이 너무 압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그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통합당 이 보수정이 너무 지금 거의 뭐 기력이 없는 상태란 말이죠. 근데 뭐 잘못이 무엇이 됐건 간에 원인이 무엇이 됐건 간에 그 현상이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 통해서 뭔가 이제 보수가 새롭게 이제 기지가 좀 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당이 네. 이제 21대 국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기대도 가고 또 이제 관심 집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본회의를 합의했잖아요. 이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되겠죠. 거기서 몇 개 이제 법안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관심 법안들이 쟁점 법안들이라기보다도 거기서 이제 일단 무난하게 좀 통과가 되고 그 20대 국회를 잘 마무리를 하고 뭐 흔히 말하는 유정의 미를 잘 걷고 말이죠. 20대 국회에서 낙선한 분들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20대, 21대 지나고 22대도 있는 거고 말이죠. 또 뭐 보궐선거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낙심할 필요 없다고 뭐 여야 모두 뭔가 어쨌든 국민들이 바라는 여러 가지 법안 특히 이제 우리 사회가 제4의 혁명, 뭐 4차 혁명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뭐 한국판 뉴딜 이런 걸 하게 되면 이제 여전히 신자유주의적인 이런 것과 결합돼서 격차가 더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잘 어떻게 여야가 보수 진보를 떠나서 잘 어떻게 아울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잘 해결해 나간다면은 이제 그러한 것들의 단초를 좀 열어 가라. 이때 이렇게 마지막에 고용보험법 같은 거 그럼 뭔가 이제 통합당도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구나라는 걸 그렇게 해서 보여주면 돼요. 입법이나 여야 관계에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여당도 아까 말씀처럼 더 이제 큰 어떤 그 절제된 권력을 사용하고 오만하다는 얘기 듣지 않고 이렇게 잘 해나간다면 적어도 20대 국회 잘 마무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가 있다는 거죠. 두 분 예. 만남에 있어서. 네, 뭐 분위기가 뭐 살짝 미묘한 신경전도 있긴 네.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이기도 했는데 21대 국회 시작되고 나면 사실 원구성 협상도 그렇고 3차 추경안 처리도 그렇고 일단 시작부터 부딪힐 것들이 꽤 많을 것 같거든요.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국회 원구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네. 보통 한 40일 이상 걸린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거는 상임위 배정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그렇죠. 이제 티각티각거리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법사위를 야당이 계속 가지고 갈 거냐 아니냐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한국 정치 한 30년 동안 이렇게 바라보면서 바뀌지 않는 장면이 두 가지가 있어요. 꼭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매 TV를 보면은 중앙당에 모여가지고서 회의하는 모습들. 그 당대표들하고 쭉 모여가지고 최고위원들 모여가지고 하는 게 매일 나와요. 그러시잖아요. 예. 근데 무슨 뭐 매일 회의를 합니까? 그 정치라는 게.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원내 신임 대표가 만나면 또 수석 부대표를 만나서 쪼르륵 또 모여가지고 또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싸워요. 아니 의원들이라는 것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고 그 스스로 알아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상하게 모든 것이 정치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과잉의 모습도 있을 수가 있다. 저렇게까지 과도하게 뭐 그 중앙당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원내대표가 모든 것을 하는 이것이 보기에는 상당히 책임정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제가 볼 때는 너무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그리고 또 대변인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요. 또 대변인 또 끊임없이 또 싸웁니다. 말장난하고 막말하고 싸우고
미국 외 정치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제를 지탁하는 나라 속에서 그런 거 없습니다. 철저하게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면 되는 것이지 장외에 있는 정당이 국회를 지배하고 청와대가 집권당을 통해서 국회를 지배하고 이런 식의 거는 이제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 그게 개혁의 본체예요. 사람이 바뀌었다고 무슨 뭐 새롭게 21대 국회가 벼랑간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예. 다들 역량 있는 사람들이 국회만 들어가면 사람이 이상해지고 국회만 들어가면 정치가 삐뚤어지고 이런 부분을 이제 21대 국회에서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다만 뭐 두 분들이 만나서 좋은 결론을 냈으면 좋은 부분이 들고 네. 그리고 이제 21대 국회를 통해서 제가 꼭 주문하고 싶은 거는 국회도 이제 연중 상시 체제로 도입을 해야 되고요. 아니 왜 꼭 협상을 해가지고서 개원을 합니까? 날짜를 정해가지고 5월 30일 되면 개원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바꿔야 되고요. 만약에 개원 안 하면 국회의장한테 나름대로 권한을 줘서 국회의장이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지 대한민국 국회의장이라는 거는 그냥 의장이지 의전에 불과한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아주 전반적으로 좀 바꿀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치 개혁을 위한 나름대로의 시도를 이번 21대 국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당 통합당 합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국당 대표를 만나서 이 통합을 하겠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죠.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하게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겠다 해서 지금 뭐 수임기구까지 만들어서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날짜를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유철 한국당 당대표가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 통합과 관련해서 당대당 통합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저희가 어떤 이야기로 좀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미래한국당이 원내교섭단체로 남는다. 지금 의석은 이제 한 석 정도만 보충하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아무튼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이 두 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정의당도 야당입니다만 정의당은 아무래도 민주당과 이제 지향이 비슷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건 어쨌든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이었잖아요. 비례정당을 만들면서 유성정당을 만들면서 일단 그 제도를 통합당이 동의하지 않았던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출발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이 있었습니다만 비판이 예.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뭐 여권에서도 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비겼어요 이거는. 그러나 이제는 뭐 통합하는 게 맞는 거죠. 다시 이제 19석쯤 되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원내교섭단체 만든다라는 건 국민에 대한 국민 약속 위반이에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정치라는 게 뭐 약속 위반이라는 게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마음이 좀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아쉬움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명분을 볼 때는 통합하거나 합당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로 볼 때 그렇게 갈 것 같긴 한데 또 모르겠어요. 21대 국회 개원한 다음에 적어도 20대 국회 30일까지 합당 통합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날짜 자체가. 그렇다면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적어도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합당이 된 거 아닙니까? 예. 됐으니까 야권도 거기에 이제 맞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또 네. 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흡수통합이 됐잖아요. 근데 오늘 원유철 당대표의 말에 따르면 이게 당대당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 많은 당선자들의 뭐 의견을 좀 취합을 해서 들어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당명 변화 뭐 이런 그러니까 언급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 당대당 통합이라든지 이제 당내 의견 수렴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혹시나 개별 정당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순 아닌지 그런 건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흡수통합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거기서 파생된 정당이었잖아요. 파생 정당 또 위성 정당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뭐 저기 당명 바꾸고 합당을 당대당으로 한다. 이건 어쨌든 거기에는 맞지 않는 거죠. 합당 과정에서 뭐 일정 부분 조건 제시하면서 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건지 어떤 의미라고 저희가 좀 해석을 해야 되나요? 무슨 조건을 제시하나요? 지금 얘기하면은 뭐 초선 의원들 19명 하고 거기에 물론 이제 재선 의원 정운천 의원이 있지만 그런 거꾸로 얘기하면요. 미래통합당에 있다가 미래한국당에 간 의원들 있잖아요. 의원 꼬주기 해가지고 그렇죠. 그 사람들에 대한 무슨 뭐 나름대로 처우를 뭐 해달라는 얘기인가요? 제가 뭐 누차 우리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비례정당 같은 경우는 위성정당이다, 꼼수정당이다, 심한 경우 저는 뭐 떴다방 정당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뭐 자기가 독자적으로 원내교섭단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 순리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오늘 뭐 당선자 총회를 한다고 하지만 네.
미래한국당의 의원들, 당선인들도 빨리 모당으로 들어가서 자기 역할을 하고 싶어 하지 독자적으로 떨어져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부정적 기류가 강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원유철 지금 대표가 합당 제 마음대로 못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원유철 대표의 저 자기 나름대로 정치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뭔가 이제 자기 본인은 이번에 선거에 나가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치 특히 또 개판에 재리 중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당대당 통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미래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무슨 권한으로 자기가 당대표가 됐나요? 실제로 당시에 미래통합당이 찍어가지고 원유철 대표를 당대표 시켜준 것이지 자기가 뛰어나서 당대표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와서 무슨 당대당 통합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상황을 너무 판단을 못한다. 저런 예. 정무적 판단과 너무나 지나치게 자신의 욕심만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원칙에 따라서 움직일 때만이 저런 것들이 이제 과연 이제 미래통합당이라든지 미래한국당이라든지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들이 국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하나의 시험대에 오르는 거기 때문에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을 통해서 뭔가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예. 흥부냐 놀부냐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다른 명도 미래통합당이냐 미래한국당이냐 할 때 청계당이라고 하니까 흥부 놀부가 있으면 놀부보다는 흥부가 좋다. 이렇게 미래한국당으로 가야겠다. 지금 저렇게 한가하게 저 할 때인가요? 제가 볼 때는 참 그 현실에 대한 판단의식도 너무나 국민들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반성과 성찰이 우선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만약에 이제 한국당과 통합당이 합당을 하게 되면 이제 위성정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서로 이제 개선의 필요성은 양당 모두 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 같아서 여기에 대한 수정도 21대 국회에서 또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정말 이번 총선에서 듣도 보도 못했던 위성정당이 탄생하면서 이게 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그 과정까지 좀 어떻게 좀 보셨는지 우리 여쭤보고 정치 싶습니다. 참 역동적입니다.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원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죠. 준자가 들어갈 여지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각자의 정치 이해관계에 따라 특히 이제 사실 이거는 거대 정당도 이해관계가 반영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 이른바 세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주 희귀한 그런 예. 제도가 생기고 그것도 또 30명에만 이른바 캡을 씌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다 그렇죠. 지나간 얘기입니다. 예. 하여튼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국회의원들이 탄생을 했어요. 대단히 재수가 좋은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냥 어쨌든 간에. 근데 그렇게 만들고 또 일단 이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건 사실 거의 공감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단히 필요하다. 왜 한국 정당이 지나치게 거대 양당제의 폐해가 많으니까 합리적 중도, 합리적 보수, 합리적 진보의 어떤 공간으로서 제3지대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각광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어서 그걸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 제도가 문제가 있다라는 공감대가 있다면 이거는 바꾸든지 아예 폐지하든지 바꾸려면 정말 꼼수가 나오지 않게 정교하게 정밀하게 이 제도의 취지를 살 수 있게 만들면은 개정의 의미가 있겠으나 역시 또 만들어 놓고 우리가 생각 못한 상상 이상의 또 어떤 꼼수가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이건 아직도 아직은 국회의원 생각 못 할 거예요. 또 선거 때가 다가오면 뭔가를 이제 그런 것들의 가능성이 있다면요. 아예 차라리 없애는 게 나아요. 저도 누구보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호의적으로 얘기해왔던 사람이 주장해 왔습니다만 예. 결국은 결과적으로 취지와는 전혀 다른 쪽으로 갔잖아요. 완전히 누더기법이 됐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위성정당이란 여러 꼬무수 정당 그런 모습까지 또 합당을 하니 안 하니 이러고 있고 이거는 정말 정치에 맞지 않죠. 한국 정치가 아무리 신뢰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네. 저는 그래서 국회가 열리면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어요. 개헌 얘기도 나올 것이고 그렇지만 이 제도 선거법은 정치관계법이잖아요. 룰을 정한 법이기 때문에 또 선거 때 가서 또 룰을 바꾸지 말고 이 정치관계법이라는 건요. 선거 훨씬 이전에 세워야 돼요. 선거가 다가올 때 목전에 있을 때 바꾸려면 계산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전부 자기 정치 이해관계가 결합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관계법은 정치 단체들, 정당들에게는 대단히 치명적이고 사활적인 법들이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계산을 못할 때 바꿔야 된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건 개헌해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다 하더라도 여야가 정말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손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예. 지금
최창렬 교수님은 참 좋게 역동적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제가 볼 때는 파괴적이에요. 그리고 자해적입니다. 수없이 경고를 했어요. 이거 비례정당 만들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아마 21대 국회에 들어가자마자 폐지할 것이라고 우리 학자들을 포함해서 무수히 경고된데 불구하고 그걸 결행을 했어요. 두 가지 면을 꼭 지적을 하실 분인데요. 정치라는 거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는. 그리고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정치는 책임입니다. 예. 지금 이 4+1이든 같은 간에 이 선거법을 만든 사람들이 석고대죄해야 됩니다. 마치 뭐 없었던 듯이 다 끝나고 나서 뭐 통합하고 무슨 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두 다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인의 모습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해찬 대표도 사과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심상정 대표도 사과해야 되고 모든 정치권이 사과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선거법과 같이 정치인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거는 이제 정치인들 손 떼라. 만약에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선거법 건드리고 정치관계법 건드리니까 아주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제도 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켜서 거기에 최고 전문가들이 이해관계에 맞지지 않고 정치적 중립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 쪽으로 저는 꼭 합의를 이뤘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선거획정위원회도 그 과정 속에서 이제는 뛰어냈지만 또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법을 만든다? 대한민국 국회의 가장 나쁜 부분이 뭡니까? 선거획정도 1년 전에 해야 되는데 선거 40일 남겨놓고 만들어놓고 자기네들은 법을 만들고 법을 안 지키고 이러한 정당, 이러한 국회가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예. 이제 단순히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질 부분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나름대로 책임을 받아내야 된다. 사과를 받아내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서 선거법 고쳐야 한다라는 얘기 교수님께서는 누차 여러 네. 번 또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입니다. 네,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 굉장히 좀 광폭 행보를 보였죠. 그 후에 이제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 기념식 방문도 하겠다라는 결정을 했는데 40주년인 만큼 의미도 굉장히 깊고 그리고 작년에 지도부 체제에서 황교안 대표가 이 5.18 광주를 방문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고 돌아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방문을 했을 때 과연 분위기는 어떨 것인가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이것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광주 방문할 때 환영 못 받고 환영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그쵸. 뭐 다 기억합니다만 그건 이유가 있어요. 방문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도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 전두환 씨의 태도 같은 거 물론 통합당하고 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건 아닙니다만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통합당이 그 5.18 망언에 관련된 거 그 망언에 관련된 발언이 나오고 나서 망언이 나오고 나서 처리했던 여러 가지 행태들 이런 거를 볼 때는 광주 시민들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란 저는 그래서 말씀이신가요? 지금도 그 이후에 뭐 반성했습니까? 잘 명시로는 반성이 없었어요. 그 망언이라든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전제될 때 광주 방문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환영을 하든 박대를 받든 예. 그렇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당히 아무 반응 얘기 없이 그냥 때가 됐으니까 5월 18일이 됐으니까 간다. 기념식 행사에 참석하는 것밖에 그 이상의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4.19 되면 4.19 그냥 가고 5.18 되면 5.18 기념식 가고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 정치 행사 이상의 의미가 없단 말이죠. 예. 이번에 같은 경우도 적어도 가려면 그런 최소한의 메시지를 주고 가는 게 맞아요. 그게 그리고 광주에 대한 예의고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에 대한 예의다. 그거는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5.18 민주화 운동인 것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아니에요 이미 이제. 근데 그러려면 적어도 통합당이 이번에 갈 때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른 모습을 좀 보여라.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또 다시 무슨 혼란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모습 가기 전에 다른 모습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간이 많지 않죠. 그러니까요. 적어도 그 5.18 망언에 대해서 처리했던 그런 부분들을 사과한다든지 광주 시민들이 저 정도는 그래도 진정성이 담겨 있구나라고 해석될 때 가는 게 맞다. 그게 예. 예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제명 절차 밟을 때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 제명 처리될 때도 이게 한국당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이제 제명을 한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좀 계속 누차 많이 거론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의 첫 단추가 잘못된 부분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었던 거예요. 제가 누차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당시 이종명, 김순례, 김진태 이 3인이 5.18 민주화운동 이전에 망언을 했었어요. 그때 2월 28일 날 예를 들어서 작년 2월 27일이죠. 올해죠. 올해 2월 27일인가요? 작년 2월 27일인가요? 아니, 작년 2월 27일 날 그 통합당의 이제 대표로 황교안 대표가 선출됐을 때 제일 먼저 이 3인에 대해서 제명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 물론 자유한국당이었지만은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구나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결국은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정신을 훼손하는 걸 수밖에 없다. 지금 대통령도 이제 앞으로 개헌을 하게 되면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 전문에 넣었으면 좋겠다. 저는 꼭 뭐 그것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을 했었던 우리 80년대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87년에 우리 했었던 6월 항쟁 그리고 부마 항쟁 이거 다 저는 포함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은 3.1 운동과 그리고 4.19 운동 정신을 전문에 담고 있잖아요. 그럼 뭐 지금 우리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담는 거가 굉장히 바람직한 거고. 그리고 지금 미래통합당이 그 망각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5.18 특별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만든 거예요. 자신들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당에서 만들고 그 대통령이 만든 걸 가지고 끊임없이 흔들어대고 어떤 분이 있을 때 침묵하고 심한 경우에는 훼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일벌백계의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서 그러한 단호함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뭐 나중에 뭐 미래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 가는데 뭐 그동안 질질 끌다가 옮기게 하려고 제명시켜가지고 보내버리고 이런 꼼수를 하니까 국민들로부터는 이제 미래통합당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신뢰를 할 수 없게끔 그런 수지가 그 시작이 바로 제가 볼 때는 네. 이런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돼서 폄하하고 망언하고 왜곡하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고치고 이제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부터라도 바로잡는 움직임을 네. 좀 보여줘야 광주 시민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열 용의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